1597년 9월 16일 아침, 진도와 해남 사이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00m도 되지 않는 물목입니다. 이곳으로 조선배 13척이 들어섭니다. 맞은편은 일본 함대 133척. 먼저 이 자리를 재보겠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294m입니다. 해협 전체 길이는 1.5km, 배 한 척의 길이가 30m쯤이니 옆으로 늘어서면 10척이 될까 말까 한 폭입니다. 그리고 이 물목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는 물목, 울돌목. 물이 바위에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낸다는 뜻이죠. 최대 유속이 11.5노트, 초속 약 6m입니다. 사람이 헤엄쳐 거스를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13척이라는 숫자부터 이상합니다. 2달 전 7천량에서 조선수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남은 배를 배설이 이끌고 빠져나왔고 이순신은 그 배들을 넘겨받아 남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다시 함대를 세웁니다. 100척이 넘던 수군이 13척이 된 겁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답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함대는 왜 굳이 이 좁은 물목으로 들어왔을까요? 돌아가는 길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답은 이 전쟁의 전체 그림에 있습니다. 정유재란에서 일본군은 육지와 바다를 함께 밀어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군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바다로 군량과 병력을 실어 나를 길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남해를 지나 서해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길목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목은 배 13척과 133척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전체의 수도꼭지였습니다. 조선이 여기를 막으면 일본 육군은 보급 없이 북상해야 하고, 뚫리면 전선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계산이 나옵니다. 133척이라는 숫자는 이 물목 안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폭이 좁아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10척 안팎이고 나머지는 뒤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건 넓은 바다에서만 강점입니다. 이순신은 이 자리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함대를 이끌고 남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진을 여러 번 옮겼고 전투 하루 전에 벽파진에서 우수영으로 진을 옮깁니다. 물목을 등지고 싸울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겁니다. 만중일기에는 그 이유가 짧게 적혀 있습니다. 수가 적은 함대로는 이 물목을 등지고 싸워야 한다는 뜻의 기록입니다. 좁은 곳에서는 적이 한 번에 몰려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중일기를 넘겨보면 날씨와 물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었는지, 물이 언제 들고 났는지를 반복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몇 년 쌓은 사람과 오늘 처음 이 바다에 들어온 사람이 같은 물목에서 만난 겁니다. 숫자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133척은 난중일기에 적힌 숫자입니다. 기록에 따라 이보다 적게 적힌 것도 있고 여기에 딸린 작은 배까지 합치면 더 늘어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투에서는 그 논쟁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133척이든 200척이든 한 번에 물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물목의 폭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배도 다릅니다. 팔옥선은 바닥이 평평하고 갑판이 2층입니다.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위층에서 싸웁니다. 바닥이 평평하면 물살이 센 곳에서 제자리 선회가 됩니다. 일본의 주력 안택선은 바닥이 뾰족하고 병력을 실어 옮기는 데 맞춰진 배였습니다. 무기 구성도 갈립니다. 조선 수군은 배에 총통을 싣고 멀리서 때립니다. 일본은 배를 붙이고 올라타 칼로 싸우는 쪽이었고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50m 남짓입니다. 붙지 못하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투의 승부는 거리에서 갈립니다. 이제 배 한 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판옥선 한 척에는 130명 안팎이 탔습니다. 이 인원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중요합니다. 절반이 넘는 인원이 노를 젓는 격군입니다. 싸우는 사람보다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죠. 물살이 센 곳에서 배를 원하는 자리에 세우는 일 자체가 전투의 절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돌목 같은 자리에서는 노젓는 힘이 곧 활약이 됩니다. 배를 돌려
옆구리를 적에게 향하게 해야 총통을 쏠 수 있고 그 자대를 급류 속에서 유지해야 다음 발을 쏠 수 있습니다. 총통은 방아쇠를 당기면 나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화약을 재고 탄을 넣고 심지를 다루고 반동으로 밀린 포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다음 발이 나갑니다. 한 발과 다음 발 사이의 시간이 이 전투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수군에게 최악의 상황은 적이 붙는 것이었습니다. 붙는 순간 130명이 수백 명을 상대해야 하니까요. 거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 전투는 계산이 맞습니다. 아침, 물은 아직 일본 쪽 편이었습니다. 북서로 흐르는 물살을 타고 적선이 물목 안으로 밀려듭니다. 노를 크게 젓지 않아도 배가 나아가죠. 조선배는 반대로 그 물살을 거슬러야 했습니다. 13척 가운데 12척이 뒤로 처집니다. 앞에 남은 건 대장선 한 척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2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배 한 척이 물목을 막고 나머지는 물살에 밀려 다가오지 못합니다. 난중일기에는 물러선 배들을 불러 세우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전투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장선 한 척이 앞에서 버티는 동안 뒤로 처진 배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리로는 닿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쓰인 것이 깃발과 북, 그리고 작은 배였습니다. 배마다 정해진 깃발을 보고 움직였고 북소리로 속도를 맞췄습니다. 난중일기에는 물러선 배의 지휘관들을 불러세워 다시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다가온 것이 안위와 김응함의 배였습니다. 두 척이 붙자 대열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때부터는 한 척이 아니라 함대가 물목을 맞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격은 조류가 바뀌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물이 멈춥니다. 잠깐 멎었다가 반대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조류는 하루에 4번 방향을 바꿉니다. 이 물목에서는 그 전환이 곧 전세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물살은 조선 쪽에서 일본 쪽으로 흐릅니다. 뒤로 처져 있던 12척이 물살을 타고 단숨에 올라옵니다. 반대로 일본 함대는 앞으로 나아가려던 힘을 물살에 그대로 빼앗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전투의 핵심입니다. 좁은 목 안에 들어와 있던 앞줄이 물살에 밀려 뒤로 떠내려가는데 뒤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배들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앞은 물러설 자리가 없고 뒤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배와 배가 서로 부딪히고 노가 엉키고 대열이 무너집니다. 조선 수군은 그 엉킨 덩어리를 향해 총통을 쏩니다. 그날 31척이 부서졌습니다. 일본 수군을 지휘하던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전사했고 조선은 전선을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걸 짚고 가겠습니다. 명량의 거북선은 없었습니다. 7천량에서 함대가 무너질 때 거북선도 함께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판옥선 13척으로만 치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명량은 특별한 배가 만든 승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주력함 13척이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와 시각을 골라 들어간 결과입니다. 이게 이 전투를 다른 승리들과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세계 해전사를 놓고 봐도 10배 차이를 이렇게 뒤집은 사례는 드뭅니다. 더 드문 건 손실입니다. 31척을 부수는 동안 전선을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좁은 폭, 급한 물살, 방향이 바뀌는 시각, 그 안에서만 유리해지는 배와 무기, 이 조건들이 한자리에 겹치도록 판을 짜놓고 들어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이 이긴 이유는 용기 하나가 아닙니다. 좁은 폭이 상대의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평평한 바닥이 급류에서 배를 돌게 했고 총통이 붙기 전에 상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울 장소와 시각을 고른 쪽이 조선이었습니다. 병력은 고를 수 없었지만 물목과 물대는 고를 수 있었죠. 전투는 배가 부딪히기 전에 이미 절반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갑니다. 이순신은 이 승리 직후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북쪽으로 물러납니다. 이겼는데 왜 물러났을까요? 부순 건 31척이고 상대의 본대는 그대로였습니다. 13척으로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없었고 무엇보다 군량과 화약을 댈 보급지가 없었습니다. 이긴 다음에 어디에 있을지까지가 전투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판옥선이라는 배 자체를 뜯어봅니다.
왜 바닥이 평평했는지, 한 척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